국민의힘 바깥에 있지만 대표적인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친윤, 그러니까 윤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그만 좀 괴롭혀라 라면서 충돌이 벌어진 건데요.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로는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내용을 썹니까? 오늘은 그 전 국민 동요 있죠? 상어가족 상어가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작권 얘기가 풀렸다고 하던데 오늘, 그거죠? 네,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짚어보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과연 격상된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는지 또 유지하면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엄청 덥네요. 예. 그래도 스튜디오는 조금 시원하시죠? 고맙게도. 예. 저희 사람보다 일단 장비 때문에 스튜디오는 늘 시원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재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셜미디어에서 말 그대로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 영선 대표를 겨냥해 정치는 예능이 아니라고 일침했고 곧이어 4선 권성동 의원도 당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개 비판, 바로 절친 윤석열 후보 때문입니다. 어제는 장재현 의원이 대표 리스크를 언급하며 자해 정치라고도 했었는데요. 최근 이 대표는 윤 후보를 비빔밥의 당근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나 행보에 대한 언급도 했었고요. 당박 주자를 돕는 일에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야박한 평가에 윤 후보는 직접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글쎄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른바 친윤 그룹이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당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말을 마쳤는데요. 당박 유력 주자를 둘러싼 신경전, 국민의힘 내부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걸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친윤 대 비윤, 국민의힘 내분이냐로 잡았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좀 그만 괴롭혀라. 가까운 정진석 의원과 권성동 의원, 또 장재원 의원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에 들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좀 갈등이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분까지 생길까요? 이른바 개파가 만들어질까요? 아니 사실상은 내분을 규모를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예. 싸움이 벌어진 건 분명한 건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장재원 의원, 예.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이 세 분만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관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만약에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냥 이 세 분만이 그럼 다들 보기에 그 캠프하고 가까운 개인적인 친구들이니까 그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완전히 본격적인 내분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정하게는 내분이 생긴 거죠. 주고받는 얘기도 조금 이제 많이 거칠어지고 있고 또 이후에 그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과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저런 현상도 덩달아 이제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데자뷰가 느껴져요. 어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를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빠지게 하는 효과를 낳고 예. 오세훈 시장이 역전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준석 대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강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당 밖으로의 외연 확장이지 자강 없이 외연 확장은 안 된다. 예. 근데 이거는 정당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느 정당이 자강을 버리고 외연 확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빨리 결단하라 예. 이런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빨리 결단은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빨리 입당하는 거는 본인이 한 말 듣기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계속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충돌,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그 대표하고 초반에 했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게 보면 이준석과 그 윤석열의 자존심 그리고 야망 예.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분 한 분은 이제 나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아니 뭐 당에서 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난 건질 수 없어라는 그런 자존심 문제가 있고 예.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개의 경우는 당 대표가 야 우리 저 대선 주자를 잘 모셔서 빨리 이번에 승리를 해야지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 36세 영선 이 대표는 그런 게 어딨어 원칙대로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또 생각해 보면 뭐 나도 다음에는 40살 넘으면 나도 뭐 대통령에 한번 나가볼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꿈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그 둘 부인하진 다. 않았어요. 본인이 내공을 더 그러니까. 키우면 뭐 트라이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원칙을 버리는 모습을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야망과 자존심이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압박을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는 거지만 그럴수록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밖에서 이른바 이제 제3지대에서 중도층까지 세를 더 규합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겠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전략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기에. 그렇죠.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굳건하게 지지율이 버텨줘야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2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3위까지 만약에 내려오거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구상이 어그러지는 거고 또 그 지지율이 버텨주려면 사실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중도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잦은 뭐 언행의 그 실수, 구설 이런 예. 것들이 나타나면서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중도 가치를 수용할 수 있겠냐. 대구 가가지고 뭐 밀란 얘기하고 뭐 미친 소리다 이런 얘기하고 또 광주 가서는 광주대로 또 광주 정신을 얘기하고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총장은 둘 중에 하나를 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에 들어가서 예. 그 축적된 정치적 정무적 노하우 위에서 대선을 치르든지 아니면 캠프를 보완해서 실질적인 정무적 관리가 좀 되도록 지금 메시지도 동선도 뭐 좀 이상하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아니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제3지대에서 위력 있는 어떤 국민의힘 후보와 그 비교 우위에서 단일화를 시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만들어질까? 예. 이 점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근데 당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그 윤석열 후보만 밀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양한 후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빨리빨리 들어와 우리가 막아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정작 당으로 들어왔을 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계속 밖에 있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야권 후보들에 비해서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박원석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세인데 특히 전국 지표조사 MBS 조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19% 다자 대결에서 그래서 20% 밑으로 MBS 조사에서는 이제 드물게 밑으로 떨어진 조사를 보였습니다. 혹시 이 지지율이 지금까지 윤 후보도 사실 출마 때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나에게 몰렸기 때문에 내가 출마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면 아 내가 혼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하실 게 이른바 이제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대목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거예요. 떨어져도 약간 떨어져야 이게 이제 압력이 돼서 국민의힘으로의 입당 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재촉할 수 있는데 확 떨어져 버리면 야권 전체의 이른바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현재 1위 후보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우리마저 흔들어 가지고 지지율이 폭삭 주저앉으면 그럼 그때 대안이냐. 지금 우리 당내 주자들은 아직 안 올라오고 있고 예. 당내 주자들을 키워야 된다는 자강론도 좋은데 그 자강론은 당내 주자들을 키우면 되지 왜 굳이 윤석열 그 전 총장을 흔들어 가지고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런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약간의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초기에 이제 사실 너무 높았잖아요. 그리고 초기의 지지율은 약간의 이제 이 반사이익, 반사 효과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반문 정서가 결집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반문만 가지고 집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기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포부와 그걸 위한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저는 지지율이 빠지는 특히 중간층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현상을 낳고 있는데 이건 누가 보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결국엔 보완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요. 예. 아니 본인은 지금 상태로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등을 한번 보인 거잖아요. 약간 굽히고 들어가는 그렇죠. 듯한. 그게 그렇게 돼 버리면은 모양새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고 예. 아마 최선의 방책은 내려가다가 지지도가 한번 확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겠지만 쭉 떨어져 내려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별거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뭐 속된 말로 하면 폼 잡으면서 안 들어가더니 결국은 예. 꼬리 내리고 들어가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는 순간에 지지도가 더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캠프에서는 지지도를 반등시킨 다음에 그 반등의 힘을 밀어서 자, 봤지. 내가 이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 들어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반등의 기미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윤 후보는 홈페이지를 열고 아마 이제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넓히려는 걸로 보는 텐데요. 본인의 어렸을 때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조금 더 사실은 뭐 강하다, 좀 거칠다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의 모습과는 딱히 연상이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렸을 때 모습이다. 청년기까지의 10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뭐 좀 친근한 이미지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네. 좀 뭐 대선 주자들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 네. 윤석열 총장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저런 이미지 메이킹을 가지고서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이제 비전 메시지 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잘 보이지 않고 지금도 지방을 이른바 이제 민심 투어라는 이름하에 지방을 다니거나 이러저러한 인사들을 만났는데 대체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반문 기조의 메시지만 내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그 비전이나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이 제1야당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셨듯이 예. 지지율 반등의 이 상황을 만들어서 폼나게 입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주변을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정치적인 조언도 듣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 뭐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만 대선이라는 큰 게임을 할 때는 이 정치적 경험이 많은 그런 좌장이나 전략가가 앉아서 일종의 종합상황실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이석준 전 예. 국무조정실장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경제관료로서는 경험이 많은 분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무적으로는 경험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저런 시스템으로 그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 지난주에 이번 주군요. 중반에 뭐 저희 패널 요일 패널 중에 한 분인데 국민의힘 의원님한테 전화하니까 윤 전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우리 캠프를 좀 맡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날 최재형 원장이 전화해서 도와달라 해서 이 반승낙을 해서 신이상 윤 후보를 도울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빠르게 움직였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윤 후보 측도 좀 이제 정치인 출신이 급한 모양인 그런 모양새는 좀 보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 패널 한 분한테만 제가 들었고 다른 쪽으로 복수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의 국회의원들이 당 밖의 후보를 돕는 거는 그거는 이제 허용하기가 어렵다. 예. 당내 후보들 캠프에 가서 자유롭게 선거 지원을 하는 것은 그건 뭐 바람직하고 장려할 일이나 그 얘기는 뭡니까? 들어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빨리. 예.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어느 당도 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뭐 유력 정치인이 당 밖에 있는 후보를 돕는다는 거는 사실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일종의 해당 행위예요. 예. 그걸 누가 그렇게 내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를 열어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예. 사진을 올린 거는 물론 다른 후보들도 다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딱 하는 건 절박함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 광고에서도 어린아이와 동물 뭐 그런 그 소재를 예.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이른바 3B.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어린 시절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사진을 올려봐야 나도 뭐 어린 시절도 있고 다 있는데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평생을 봉사활동을 했다니까 뭐 이런 걸 올린다면 봉사활동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올리면은 저 사람 뭔가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어린 시절 사진만 올리는 걸로 봐서는 혹은 검사 시절 사진 이게 뭐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움직일 만한 게 아니죠. 뭔가 좀 전략적으로 이게 뭔가 좀 잘 꼬이고 어렸을 있다. 때 사진은 이제 친지들과 어르신이 보기에는 항상 귀엽고 그렇지만 다 갖고 있는 사진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이른바 친윤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라는 존재가 이른바 반문정서를 결집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게 사실이지 않느냐. 그런 걸 감안하면 이준석 대표가 너무 야박하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정진석 의원 등이 찾아가는데 그때 만나고 난 뒤에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당 밖에서 사실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동지입니다. 동지. 그렇잖아요. 예, 동지라고 합니다. 당 밖에 있을 뿐이지 어차피 들어올 거고 동지라는 취지인데 이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줬으니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인데요. 저는 거기에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께서 뭐 열심히 그 대여 투쟁을 한 게 사실이지만 그게 국민의 힘을 위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탄압, 추미애 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든가 예. 아니면 인사에 있어서 전횡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항해서 싸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투쟁이 과연 국민의힘을 위해서 국민의힘 잘 되라고 한 건가? 그건 예. 아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적에 적은 친구라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동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만약에 동지라면 나와서 벌써 입당을 했어야죠. 입당을 해서 같이 가자 했어야지 어깨동무하고.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 한 명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김동연 전 부총리입니다. 다코스로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여권이냐 야권이냐 다음 주에 저희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긴 한데 계속 삼지대를 강조했지만 사실 야권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인터뷰에서는 여권에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쪽 해당되는 당부도 환골탈태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전제라면 민주당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환골탈태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은 예. 저는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 환골탈태를 엄청나게 하면 민주당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수많은 전제를 앞에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보다 정치 교체가 더 중요하다.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중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는 공감해요. 실제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이제 국민들의 삶이 바뀌거나 예.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는 느낌을 못 받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 교체의 실체를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세력을 결집시켜서 정치 교체의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 새정치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치 교체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새정치의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일종의 지금도 비슷하게 특권 얘기하세요. 내려놓기. 근데 이미 그건 우리 국민들한테 기시감이 있어요. 그게 정치 교체나 새정치가 아니라는 이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만약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 교체를 얘기해 놓고 또 그 얘기를 반복한다면 뭐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뭐 특권 줄이고 세비 줄이고 다선 의원 뭐 보좌관 줄이고 다선 의원 출마 금지하고. 금지하고. 근데 과연 그게 정치 교체이며 그게 이 새로운 정치의 비전일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는데 대한민국을 좀 더 이 균형 있고 좀 더 발전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면서 그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함께 내가 어렵더라도 이 제3지대의 길을 개척해 보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저게 어느 정도 당장의 성공 가능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력화는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또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힘을 합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이제 국민들은 과거의 그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새 정치와 그 뒤에 행보의 기시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호응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면 그 본인이 그 굉장히 이상적인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발언들을 쭉 쏟아 넣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 당이든 탈퇴 환고를 하시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다. 어느 당이 그래. 당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 당의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는데 어떤 한 후보가 이상적인 정책을 던져놨더니 야 우리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 정강 정책도 바꾸고 그렇게 하자라고 할 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뭐 각 여야 모두 그 내부에서도 거의 전쟁처럼 싸우고 있는데 그럼요. 자리를 뭐 이렇게 딱 마련해서 놓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그 이 정권에서 나와서 이 정권을 비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정책이 좀 안 돼서 안타깝고요. 만약에 바꾸시면 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시다. 제가 조금 약간 변호를 하면은 이런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제 그 얘기를 첫 일성으로 내놓은 게 정권 교체보다 정치 교체가 더 중요하고 의사결정 세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양당 어디도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주는 정치를 못하고 있다. 내가 어려워도 이제 이 길을 가겠다. 저는 그 길을 가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죠. 정치권에 꽃가마는 없습니다. 행여 이 꽃가마를 기대하면서 뭐 이 당 저당 환골탈태를 주문하는 거라면은 그런 현실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본인이 어쨌든 일선에서 경제 관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요. 그걸 내놓고 지금 이제 뭐 그 최재형, 윤석열 두 분을 향해서 정권 비판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대권을 정권 비판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여줘야죠. 일단 뭐 대한민국 금기계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지금 뭐 읽어보진 못했지만 대충 요약은 들었었는데 그 내용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해요.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는 제가 다음 주에 인터뷰 있으니까 들어보고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동연 부총리 저 기자 시절에 칼럼도 쓰고 해서 잘 아는 분인데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냥 그 좋은 의도가 있는데 그게 현실 정치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이미 오해했을 겁니다. 공과사가 다릅니다라고 김 선배에게 미안한데. 김 총리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의견을 들어보면 윤석열 힘겨루기 관련돼서는 시땡땡님께서는 윤 전 총장은 죄가 없다. 힘겨루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셨고요. 봉땡땡님 윤 전 총장은 그만 저울질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다른 후보들과 경쟁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네거티브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무려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까지 소환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오늘도 2004년 당시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으면서 반대표를 던졌다니까 좀 제 항상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이죠. 이제 우리 당과 다른 정당 그쪽 사정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처음 노무현 탄핵의 책임론을 꺼낸 건 이재명 지사 캠프였는데요.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탄핵에 가담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보니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기를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이 지사는 이 사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 상정 당시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할 때 이낙연 의원은 무심하게 뭘 했느냐고 꼬집은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글과 사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사협정까지 제안했지만 공세 수위는 가라앉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 과거의 일까지 들추어내면서 비방전이 계속된다면 상처의 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2004년에 갇힌 민주당입니다. 제가 보통 저 키워드를 정할 때 애매한 건 뒤에 물음표를 붙이는데 애매하지가 않아서 그냥 제가 물음표 안 붙이고 그렇다고 느낌표 붙이기는 좀 그래서 그냥 간단히 끝냈습니다. 제가 두 분께 민주당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부탁을 했는데요. 먼저 김종혁 센터장님께서 딱 한 줄로 해야 되죠.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딱하다, 딱해. 5글자로.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줄 평. 한 줄. 예, 네. 깔끔합니다. 네, 박원석 총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은 큰 관심 없는 제살깎기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큰 관심 없는 제살 깎기. 제가 설명을 또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한 줄에 워낙 다 요약이 돼 있어서 따로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왜 딱하다 딱하냐 하면 사실 이게 우리 정치의 슬픈 흑역사를 그냥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진보 정권에서 계속 얘기하기에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의 갈등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그 스스로 진보라는 정권에서도 이분들이 이제 가장 상징으로 내세우는 게 김대중과 노무현이잖아요.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우리는 단일 대우로 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을 파보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했고, 대북 송금 특검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대중을 지지하던 분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같이 동조를 했었던 거예요.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건 따지고 보면 그런 다 흑역사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다 합쳐서 함께 가는 건데 그동안에 이명박근혜 쟤들 친이 친박 이렇게 비판만 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역시 이 당 내부에서도 얼마나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고 또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갈등들이 잠복해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하다 딱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17년 전의 일을 가지고서 누가 적통이냐, 누가 사입이냐 이런 논란을 여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벌여야 되겠는가. 지금 코로나 4단계로 국민들 굉장히 어렵고 방역의 위기의식도 크고 먹고 사는 문제는 더 막막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경쟁이 돼야 되는데 물론 선거에서 네거티브라는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마타도하고 네거티브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거티브는 일종의 검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검증조차도 17년 전에 과거에 그 사람이 탄핵에 반대했니 찬성했니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느냐. 결국 당내에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표심을 누가 잡을 거냐. 경쟁을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 후과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딱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어떤 여당의 경쟁 과정을 보면서 저게 과연 흡족하겠는지 아니면 정말 혀를 찰 일인지 저는 이 후보들께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당시에 본회의장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04년 3월 12일의 얘기인데 스마트폰이 나온 게 제 기억으로 2007년인가 2008년인데 스마트폰보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거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으면 모를까 사실은 뭐 누가 과연 이른바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냐 그것보다는 사실 뭐 노무현 정신을 따르지 않느냐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나왔으니까 저희가 2004년에 갇혀있다고는 얘기했지만 그 의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 측의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앞서 나왔던 본회의장 모습이 있었던 사진 한 장입니다. 송영길 지금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의원으로 있었고 지금 좌측에 이낙연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의원입니다. 새천년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었고요. 이낙연 지금 지금 후보는 당시 찬성을 하지 않고 2명이 반대를 했는데 193명이 찬성하고 2표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 2표 중에 1표가 내 표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증거가 보존되지도 않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은 저 사진의 표정을 보고 저 표정은 반대한 표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검증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알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지금 박원석 총장님 얘기하셨지만 17년 전에 그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민주당에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과거에 제발 그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분의 그걸 우산으로 자꾸만 뭘 하려는 것을 좀 제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노무현 탄핵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뭐 눈을 자꾸 과거로 돌리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미래를 좀 얘기해 주세요. 미래. 앞으로 우리 살기 어렵고 코로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렵고 경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경쟁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북핵 문제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뭐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정치를 거꾸로 돌려서 뭐 별 의미 없는 저런 걸로 계속 논쟁을 하시는 건 지지자들을 동원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제발 정치 수준을 그런 식으로 좀 끌고 가지 마라.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해주시니까 저도 반성이 됩니다. 저도 2004년에 같이 민주당이라고 제목은 잡았지만 또 궁금해서 그 말이 맞냐 시청률도 좀 생각해서 물었는데 여쭤본 제가 지금 김주경 센터장님의 강한 비판에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미안해요.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원석 총장님께 누구 말이 맞다고 대답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안 묻겠습니다. 아니 그때 뭐 무기명 비밀 투표였기 때문에 어떤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러나 표결에 참여했던 건 맞고 그렇죠. 본인이 어쨌든 반대했던 2명 중에 1명이 나다. 근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야 나야 라고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그건 엄청 위험한 일인데 만일에 나오면 엄청 위험한 일인데. 그럼 엄청난 논란이 되겠죠. 근데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저걸 가지고 정통성, 적통 이런 걸 따질 거라면 그건 당을 같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과거의 흑역사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추미애 후보만 하더라도 그 뒤에 뭐 뼈를 깎는 그런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당시 어쨌든 그 탄핵을 주도했던 건 사실이고 그 당의 당 대표였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동영 의원을 지지하는 당시 이제 부대변인인가요? 정통이라는 지지그룹 출신이고 또 그걸 문제 삼아서 한쪽에서는 뭐 적통이니 정통이니 이런 식의 이제 이 네거티브까지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원팀을 한편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원팀 정신이 있다면 과거는 과거고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갈 건가 그걸 위해서 내 적임자인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단지 원론이 아니고 그래야 사실은 이제 국민들로부터도 조금 더 좀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2004년을 제일 소환한 건 그동안 이제 이른바 네거티브에 시달리던 이재명 지사인데 던져놓고 본인은 이제 기본소득 공약으로 쭉 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초롱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 초롱성 지지율입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약 한 달 만에 40%를 회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는 2%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저희가 이제 약 2달 간격으로 지금 추세선을 보고 있는데 물론 부정평가가 더 높긴 하지만 지금 5년차 2분기에 이 정도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에 비해서요. 다른 조사도 하나 보면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함께하는 MBS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 역시 긍정평가가 46%로 4달 전과 비교해서 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뭐 2달 전에 당시에는 이제 이른바 LH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나빴었는데 많이 그것보다는 10%포인트가 올랐고요. 일단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권 말기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콘크리트 지지층이 강고하게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예. 두 번째로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이게 이완됐다가 대선이라는 훨씬 더 큰 판을 앞두고서 저는 다시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예. 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최근에 있었던 어떤 요인으로 국정 그 현안의 요인으로 대일 외교 문제. 결국에는 도쿄올림픽 불참하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일본 그 공사의 망언 있고 예. 그런 게 이제 그 지지율 결집의 효과로 좀 나타난 측면이 있고요. 코로나19는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악화되면서 상황이 그에 대해서 비판도 있지만 위기가 커지면 또 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된다. 이게 작년 총선 때 효과 아닙니까? 이 양면성이 있는데 그 결집해야 된다.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의식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지지율 반등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아마 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를 뭐 상당히 비난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한 일주일 청해부대의 그 예. 부대원들 사태 대통령이 오늘인가 사과하셨잖아요. 일주일 정도 오늘 사과했습니다. 지연이 돼서 사과를 하셨고 또 백신 문제를 가지고서 그 50대들 저도 뭐 그 해당자지만 예. 새벽까지 전화하느라고 뭐 이야기 굉장한 먹고 큰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말대로 하자면 이미 그 모더나 백신이 다 2천만 명 분이 들어와서 맞고 있어야 돼요. 근데 20만 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백신 수급 작년에 대통령께서 뭐 그쪽에다가 모더나 회장하고 얘기하면서 다 2천만 명분 2, 4분기 안으로 가져올 예.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외교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 중국 어느 나라하고도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은 경제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동산 마찬가지고 일자리 뭐 생겼나요?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지지율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아까 지금 박원석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 여론조사 답을 보세요. 직무수행 긍정평가자들이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코로나19 대처가 28%, 예. 외교 국제관계가 24%. 이게 절반을 훨씬 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작년 2월 달부터요. 그 긍정평가자들이 항상 1등에 올리는 게 바로 이 코로나19 대처예요. 예. 그게 거의 항상 30% 정도 돼요. 근데 솔직히 코로나19 대처 잘한 거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잘 못했다는 여론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해주고 싶은데 다른 거 별로 이유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예. 코로나 지지를 얘기하는 거, 그 방역을 얘기하는 것 같고 외교 국제관계도 사실 뭐 별로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나 일본 안 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와 반일 감정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남들의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뭐 죄송하지만 이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대통령이 아무리 못해도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양당 정치가 고착화돼서 아마 다음 대통령도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 한 30-4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해봐요.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백신 예약을 하는데 힘드셔가지고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1분 만에 예약해서 거기에는 별로 화가 안 나요. 어떻게 1분 만에? 1분 만에 바로 되던데 아침에 왔더니. 컴퓨터를 좋은 거 쓰시나요? 농담이고요. 예. 물론 이제 임기 말에 지지율의 그 수치보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가 예를 들어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LH 사태 같은 악재에 빠져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현상이에요. 저게 특히 이전에 임기 없었던, 말에요. 이전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운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고 이거는 사실은 여야 모두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던져줄 겁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문만 한다고 그 반사이익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예.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과 척을 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차별화를 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는 예. 여야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을 던져놓은 거군요. 100%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이낙연 후보의 지지도 올라가고 예.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떨어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결집된 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지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윤석열 총장이나 혹은 이재명 지사 이 두 분은 굉장한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아마 대신에 이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이낙연 전 후보는, 대표는 예.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뭐 재임 기간에 총리를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하도록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해부대의 자부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이 군함도의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며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이번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 서쪽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어 오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00명 넘게 나왔습니다. 1,000명을 넘긴 지 벌써 17일째인데요. 짧고 굵게 가길 원했던 4단계 거리두기였는데 좀처럼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2주 더 연장된 4단계 거리두기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결국 정부가 얘기했던 짧고 굵게 2주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총 4주 지나면 잡힐 거라고 보세요? 현재 그 거리두기 단계는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 2단계보다도 사실 좀 낮은 완화된 단계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새로 만들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이전의 2단계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흥시설이나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9시까지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4단계에서도 다중 이용시설은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이용시설이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상태로는 이 상태 정도의 방역으로는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확산세는 개인 접촉이라고 정부 당국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개인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4단계 플러스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검역에서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은 자가격리 면제하는 이런 것을 좀 해제를 해주시거나 비수도권이 같이 격상이 되어야지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 거리두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지만 이 추세가 조금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내일 모레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그럼 어떤 조치들이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될까요? 재택근무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마 비수도권에 대한 일괄 격상이 조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그런 재택근무라든지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의
시간을 조금 더 조정한다든지 사실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가 3차 대유행 때부터 지속이 됐거든요.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이 확진자 수를 줄인 다음에 단계를 서서히 완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특히나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저는 지원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아직 대유행이 정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께서는 수도권 확진자 수가 수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영국과 이스라엘 사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이 2달 전에는 1000단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2달 만에 지금 5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 숫자였는데 2달 만에 1,400명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델타 변이는 이 전파력에 최적화된 어떤 분은 2020년 스테로이드를 맞은 그 버전이라고 할 정도로 델타 변이는 전파력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가 영국과 인구수가 조금 작지만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뭐 수만 명까지는 아니겠지만 훨씬 많은 확산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온 소식을 보니까 돌파 감염 예방 그게 36%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더 맞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우려했던 돌파 감염이 지금 계속해서 더 증가하는 추세라서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면 그 백신 효과가 상당히 오래가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이게 3개월이 지나면서 항체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는 한 30% 예방을 하고 그리고 2차 접종이 완료해야 아스트라제네카 한 67%, 파이자가 88%인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직접 실제 임상에서 한 연구를 보면 한 달 전에 비해서 80%가 아니라 64%까지 떨어졌고 그 항체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면역이 떨어진 분이나 고령자에서는 이 돌파 감염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비수도권을 3단계로 일괄 격상해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비수도권 3단계가 아니라 지금 4단계까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렇게 일각에서는 강력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비수도권과 여행지에서 3단계가 되면 유흥업소가 금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행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쪽을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단계로 만일에 일괄 격상을 한다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유흥업소라든지 다중 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할까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상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확산세를 본다면 금방 포화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건 의료진이고요.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모두 투입이 될 수가 없고 코로나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은 일부 감염이나 호흡기 내과 선생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특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일부 지방 의료원들은 엄청나게 환자가 많이 오고 서울에서도 중증 환자가 모이는 지역에는 젊은 층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에크모나 기계호흡 같은 중환자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치명률이 낮다가 문제가 아니라 50대 이하라도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있거나 어떤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중증 환자가 돼서 어떤 폐섬유화증, 장기 후유증이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상이 충분하다. 우리가 방이 10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운영할 사람이 한 명이라면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의료진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개개인 스스로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쉽게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가 잘 된다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부담도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1년 반 전에 그런 치료를 저는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제나 새로운 방역 대책을 해서 치료를 조기에 해서 환자들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백신 접종률도 30%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 가장 최근에 백신 도착한 게 모더나 직계약 물량 도착한 게 29만 회.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백신 접종이 좀 더딘 상황 속에서 항체 치료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백신 접종으로 돌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내는 백신 접종이 더디고 있죠. 네. 자, 항체 치료제는 원래가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 입원율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치료제고요.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고 그 국내에 생산되는 항체 치료제가 최근 임상 3상에서 중증 환자는 72%를 낮출 수 있고요. 경증에서 중증을 가는 것도 70%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말은 70%의 환자들은 입원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입원을 안 하려면 우리가 생활치료시설에서 환자가 나빠지면 병동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생활치료시설에서는 관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치료시설이 아니고 그냥 생활격리소입니다. 치료시설의 개념을 투입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의사분과 간호사분들이 있거든요. 1시간짜리 수액만 맞으시면 되고 지금까지 어떤 나온 임상 자료라든지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틀이 지나면 증상이 확연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임상 기간도 5일을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승인 식약처에서 빨리 3상 승인을 해 주셔서 국민들이 모두 특히 젊은 층들 중에서는 이게 60세로 제한이 돼 있어요, 나이가. 네. 그러니까 60세 이하의 열이 있다든지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열제만 복용하다가 병동으로 가서 결국은 기계호흡이나 중환자실로 가는 거죠. 그거를 70% 막을 수 있다면 의료의 부하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병상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 당국에서도 이 생활치료시설에서 정말 치료 개념의 항체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종 후에도 항체 치료제라든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당국이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림픽보다 더 재미있는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그런 무한 경쟁, 시험 만능주의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 가끔 미쳐 있는 분 같아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 보는 사람들이 경쟁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과도한 비유는 제 생각에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이준석. 네. 네. 서경석이 아니라 이준석. 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니까 이 대표가 추진하는 공직자 자격 시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마침 어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당내 TF가 또 출범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진하겠다라는 거였죠. 일단은 지방의원 출마자들부터 좀 교육을 하겠다, 시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모두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시험 형식을 좀 고수하고 있어요. 보신 것처럼 고시처럼 줄 세우기 시험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처럼 자격 시험이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면 뭐 실기 시험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런 것들도 이제 TF에서 논의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제 당직자들한테 미리 샘플 문제 테스트를 해봤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문제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는 비공개됐고요. 그 문제를 푼 사람들의 느낌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일색을 했는데요. 네. 소감이. 그러니까 모의 시험을 풀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뭐 독해 지문이 길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실기가 아니라 필기 시험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자 직접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7급 공무원 언어 논리 피셋 정도의 난이도다. 저 표시는 좀 약간 눈에 띄죠.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본인은 웃고 있는 표정이라서요. 어쨌든 최종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난이도 및 시험 형식 테스트를 좀 해본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7급 공무원 언어 논리 피셋 정도의 난이도였다. 아니, 근데 이게 최종 시험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저 정도라뇨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단 피셋 시험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하고요. 네. 7급이나 외무고시 행시 이런 데 좀 시험을 활용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네. 이미 지난달에 저희가 이 뉴스 썰기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실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분들은 지금 이 장면 캡처해놓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읽고 있는데
강혜권은 뭔지 알겠어요? 정답이? 지금 문제 읽고 있어요. 정답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자, 보신 것처럼 저 이준석 대표가 아마 낸 문제가 저희가 지난달에 얘기했던 저런 언어 추론 문제랑 비슷한 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저 문제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못 풀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정답 근데 내일 알려준다고 그러고 안 알려주셨거든요. 안 물어봐서 안 알려줬는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때 언어 추론 논리. 5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뉴스 썰기가 선도적으로 의제 설정했었다고 좀 자화자찬해도 되지 않을까? 왜 웃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예, 일단 뭐 아무튼 그렇고요. 운전면허 같은 이 자격 시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당 그 비서실 그 직원들을 상대로는 피셋 테스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 대표가 시험 문제의 좀 난도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아마 지금 들어보실 발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젊은 세대에게 우리 당의 의원이나 공직자들이 아니면 당직자들이 MS 오피스를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표를 얻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네, MS 오피스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 저 말 누가 했는지 아시죠, 앵커는? 네.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네. 최근에 복당 신청했던 그분입니다. 예, 피가 모자란 분.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의장님 사퇴하세요. 여당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저런 상황은 좀 막아야겠다라는 게 지금 이 대표의 어떤 그 보관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전 저것만 보면 웃음이 너무 터져가지고 좀 참아야겠어요. 자, 그런데 꼭 고난도 시험을 보지 않아도 뭐 이런 MS 오피스를 어디서 사나요? 이런 건 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TF를 맡은 게 삼선의 김상훈 의원인데요. 직접 통화를 좀 해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그 언어 논리 시험 같은 건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중에서 그 자료 해석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 부분을 역량 평가, 역량 강화 과정에 넣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국민의힘 자격시험 문제는 8월 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또 나오면 한번 풀어보면서 썰어보죠. 두 번째 썰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네, 베이비 샤크를 이긴 상어 가족 조스 얘기입니다. 네,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유튜브 90억 뷰가 넘는 국민 동요입니다. 아무튼 뭐 키워드 그대로 오늘 법원이 미국의 베이비 샤크 대신에 우리나라 상어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년 전이었습니다. 그 미국 베이비 샤크의 그 원저자가 우리나라 업체 상어가족 제작사를 상대로 그 표절 소송을 냈어요. 그 오늘 1심이 결과가 나왔는데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온 거죠. 자, 노래 발매 시기만 보면 미국의 베이비 샤크는 2011년, 우리나라 상어가족은 15년. 그러니까 베이비 샤크가 좀 형이긴 해요. 네. 베이비긴 하지만 형인데.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지금 북미권에서 전래 내려오는 동요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각각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참고로 이 구전 동요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창작하는데 쓸 수 있고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전 동요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아리랑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예. 아, 그런 거군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중독성 강한 멜로디 때문에 수능 금지곡이란 별칭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국민의힘 공직 시험 보는 사람들 이 노래를 아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시험을 네. 못 볼 것 같고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이 판결이 나오면서 가장 민망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인데요. 자, 왜 그러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바로 이 노래를 정당의 로고송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일단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저게 지금 로고송을 들으면서 시연을 하면서 지금 그 반응하는 모습인데 뭐 권성동, 장제원 주로 이게 친윤석열계가 반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처 핸즈업하면서. 예. 네, 근데 당시에는 업체 측이 저 로고송 쓰지 말라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무단 사용을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동요라는 게 지금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면서 저렇게 공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보시면은 상당히 좀 상어가 화가 나 있는 상어죠. 웃지도 않고. 자, 하지만 오히려 한국당 측에서는 야 이거는 상어 가족이 아니라 미국 베이비 샤크 측의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썼고요. 자,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한국의 업체가 미국의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라고 저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미국 그 작곡가가 소송을 낸 게 이 시절과 좀 비슷한 시기거든요. 아마 그 미국의 작곡가가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었는 거 아니냐라고도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오늘 법원 판결로 이 당시 한국당의 주장 결과적으로 틀린 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민망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오늘 판결은 지금 구전 동요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창작할 수 있다라고 저작권에 저촉이 안 된다고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 대선 여러 여야 정당들 후보들이 뭐 이 노래를 이용할 수도 있다. 뭐 민주당 상어, 국민의힘 상어 뭐 다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상어가 드글드글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어쨌든 뚜루뚜루 울려 퍼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였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세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영끌 인터뷰에서는 여야의 대선 주자를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정돼 있고요. 오늘 대선 공약을 발표하기도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바로 마침 또 대선 공약 1호를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뭐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공약을 내놓으셔서요. 네, 네. 지대 개혁 관련돼서 내놓으셨는데 사실 지대 추구라고 이전부터 당대표 네, 시절부터 많이 강조를 네, 하시는데 우리가 개혁할 대상으로 네. 말이 좀 어려워요. 간단히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노벨 경제학을 수상하신 스티글리츠 있죠. 그분이 이제 지대 추구하는 경제 사회가 미국 경제를 좀 먹고 있다. 활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니 우리 사회 역시 지대 추구. 지대라고 하면 이제 농지를 예를 들면 이 지주와 소작농의 그런 관계이죠. 거기서 이제 지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토지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땀 흘리지 않고 앉아서 가만히 저절로 돈 버는 그런 불로소득 추구형 경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뭐 간단히 보면 이런 거군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불로소득을 얻는. 그렇죠. 물론 뭐 그 부동산이 취득할 때는 노력의 산실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계속 특권을 갖는.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특권 전체를 이제 지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약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그래서 그 세수를 가지고 복지 재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세금 그러면 무조건 뭐 조세 저항부터 우리 하는데요. 저는 합리적 과세,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재산세 중에는 보유세가 종부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0.5%만 올려도 2019년 기준으로 16조에서 46조, 30조가 더 거칠 수가 있죠. 네. 그런 세금을 정말 올바른 데 쓴다면 저는 조세 저항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 다가 쉽게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가진 분들, 이건 개인도 되고 예를 들어 법인도 되는 거죠. 회사들도 30조를 더 걷는다는 건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제가 알기로 세수가 약 60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어서 다 내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계층만 내는 겁니까? 이 세금을? 사실 뭐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러나 지금 집값이 막 부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내리도록 한편 노력을 하고 거기까지 이제 감안해서 일정 가액
이하의 그 실거주자는 현행을 유지하고 예. 또 사업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면서 일정 가액 넘는 데 대해서는 그 보유세를 조금 상향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정도 예. 한 30조를 더 거둘 수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이제 청년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것이 늘어나면 또 집 수요가 내려가서 집값을 잡는데도 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네. 사실 이건 기본소득 관련돼서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언뜻 네, 그게 네. 생각이 나서 집값이 내려가서 하향 안정화되면 말씀하신 복지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네. 어떤 높은 지대치구에 부과하는 세금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적이죠. 네. 줄어드는데 그러면 복지 재원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것은 지금 뭐 탄소세나 예. 이거 스위스에서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세, 이른바 구글세 같은 예. 이런 재원들을 더 발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기회의 독점, 그러니까 예. 특권적 이익 있는 곳에 과세한다 하는 게 저 추미애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 가구를 소유한 분들이 약 45% 네. 정도 되는데 네. 나도 더 세금 더 내야 돼?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앞서 말한 일정 가액 이하는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현행 유지라고 한다면 네. 그 일정 가액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지금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 이제 9억인데요. 예. 사실은 이걸 더 올리자라는 의견도 있죠. 그러나 집값이 너무 부풀려져 가지고 예. 웬만하면 다 또 9억이 넘지 서울의 않습니까? 경우. 네, 그래서 이 주택의 거품을 이게 낀 거품을 좀 내리는 예.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공급을 늘리면서 예. 또 신규 공급 주택이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곳에서죠. TV 예. 토론 예비 경선 때 그 택지의 조성 원가 예. 연동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을 할 때 공적 수단을 통해서 수용을 하고 예. 분양할 때는 그걸 감정가를 연동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 비용이 가격도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택 가격도 높아지고 또 주변 지가도 올리고 그래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택지 조성 원가를 공급하게. 연동해서 공급을 하면 예. 얼마든지 신규 주택의 공급 가액도 한 30% 이상 예. 저렴하게 낮출 수가 있고요. 제가 여쭤본 건 그 네. 일정 가액이 얼마인지 왜냐면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당연히 종부세는 안 내고 있는데요. 네. 혹시 추미애 대통령 시대가 되면 염려 안 저도 하셔도 될 보유세를 겁니다. 제 관상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우선 높아진 거품을 빼고. 네, 빼는 노력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예. 우리가 그 실거주자는 가급적 제외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예. 똘똘한 한 채 또는 뭐 다주택 보유자, 뭐 이런 과다 택지 보유자나 뭐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할 거니까요. 예. 네. 제가 사실 계속 일정 가액을 여쭤본 거는 30조 원의 추가 세수를 하는데 이게 소수가 되면 네. 소수에게는 소수는 엄청 많은 세금을 내야 돼서 네, 네.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사실 계속 네거티브나 대선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일단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봤고요. 현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실 때 사람이 높은 세상, 네. 뭐 사람이 높은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네, 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땅보다 높아야 되고요. 예. 돈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대격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대개혁이 잘 되고 하면은 뭐 그건 현실에서 또 적응되는 네, 걸 네. 봐야 되겠죠. 네. 선의의 정책들이 현실에서는 또 안 맞는 네, 경우들도 네. 있기 때문에 네. 봐야 되는데 실행이 조금씩 다들 어려워서 지금까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정부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잡고 싶었지만 뭐 현실에서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러나 그런 종부세 같은 그 부동산 보유세를 조세 저항을 우려해서 아무도 못하던 걸 사실은 노무현 정부는 했었죠. 예, 만들었죠, 종부세를. 네, 네, 네. 그리고 그 종부세를 지금 저는 이 보유세를 조금 더 세율을 높이고 예. 우리가 미국으로 치면은
한 6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율이요? 이걸 저는 한 0.5% 정도 높였으면 좋겠다. 당장 미국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조세 저항의 우려도 있고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한 0.5%로만 올려도 아까 그런 30조 원의 그런 복지 재원이 확충이 되니 이걸로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집값을 낮추면 세금 내는 사람도 즐겁죠. 좋은 의미로 써지니까. 네. 이제 그런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을 제가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보니 네. 국민 누나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우리 당이 분열할 때는 늘 패배했고요. 네, 원팀이 됐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 분열을 수습하고 승리를 이끌어낸 야당 대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고요. 또 그걸 분열로 인한 결과가 저에게 던져져서 제가 그런 참회의 삼보일배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냥 비판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진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좀 선 넘는다 싶으면 즉시 견적으로 좀 날렸어요. 네, 그랬더니 예비 경선 그 모습에서 많은 지지자들께서 국민 누나 탄생했다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 누나 표현에 대해서 연배가 더 높은 정세균 후보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마침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세균 후보, 김두관 후보도 있습니다. 네거티브와 상호 공격이 너무 거세다. 송영길 대표는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 그런 구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이 워낙 친문 반문이 쪼개져서 당이 분열됐었고 그걸 제가 하나로 만들어서 승리를 했었는데 또 그것이 성만 바뀌지 또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렇게 가는 건 그냥 분열의 위기감도 저도 느끼고 있고 해서 그렇지 말아야 된다 했던 것이죠. 네. 지금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사실은 맨 처음에 이른바 이제 가족 검증까지 염두에 두고 이낙연 후보가 처음에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논란이 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의 모습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공격한 거거든요. 저희 수요일 패널인 김영진 의원이 직접 공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과하게 선을 넘은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하러 그 지난 것을 우리가 선거에 이기려면 원팀이 되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대전환기에 앞서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인간이 기술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거꾸로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이미 미국, 중국은 그것을 놓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기술 세상을 놓고 누가 선도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외교 안보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이걸 똑바로 보고 교육혁명도 해내고 우리의 기성세대를 불안하죠. 불확실성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재교육도 시키고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과거로 달리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따로 연락해서 아이 그만 좀 누나가 얘기하는데 그만 좀 해라고 얘기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쪽인지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가 아니죠. 이틀 전에 징역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김두관 후보는 헤드트릭 자살골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추미애 후보가 처음에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다.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공격성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사실을 잘못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과 다릅니다. 그 드루킹을 고발한 것은 당은 알 수가 없고요. 예. 누가 그런 매크로를 조작해서 댓글을 다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고 네이버사가 그 접속을 기계적 예. 방법으로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수사 의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당이 했다는 건 다른 것이고요. 당은 단지 그 당시 올림픽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예. 이 촛불로 그 선거 승리 이후에 그 촛불 정부가 탄생하고 이걸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철주야 노력을 당도 하고 대통령도 나서서 몸소하시고 그런 예. 상황에서 북한 팀이 오는 데 대해서 이 대단히 국론 분열이 있었어요. 우리 예. 선수들이 땀 흘려서 노력한 것을 북한 선수가 가로채면 되느냐 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막 대통령까지도 조롱하는 댓글이 달려서 당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국민청원 청와대 게시판까지 국민청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이 이제 그런 여론을 이 댓글에 대한 가짜뉴스 예. 대책단이 있었는데 그 대책단에서 저에게 건의를 한 거죠. 당 대표였던 저에게 우리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했던 예. 것이고 그래서 그 대책단에서 네이버사에 이 이상한 것을 좀 단속해달라라고 했던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네이버사가 이제 그 이상한 네이버가 것을 이제 분당 경찰서에 매크로 그렇죠. 조작 정황이 있다고 수사 네네. 의뢰를 했었죠. 그렇죠. 수사 의뢰를 했고 또 사실은 맨 처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이제 당시 추미애 대표님이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건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있다라고 네, 네. 언급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당의 디지털 소통위원회에서 따로 또 고발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네. 당시 추미애 대표가 직접 고발한 건 아니고 분당 경찰서에서 네이버도 고발했고 당도 네. 제가 알기로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댓글 조작 누가 했고 사실 누가 관여돼 있느냐를 떠나서 뭔가 그런 정황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예. 당 대표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을 조롱하고 이 올림픽을 회방 놓고 분열하는 것이 그걸 지켜보는 것이 예. 정무적으로 옳았느냐 하는 건 김두관 후보한테 대묻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앞에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 후보를 키운 건 파라리 추미애 후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른 인터뷰했던 내용을 잠깐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워낙이 이 추윤 갈등이라고 하면서 번역을 하니까 윤석열의 실체가 굉장히 부적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화가 돼 있는 거죠. 좋다 그러면 윤석열 내가 키웠으면 내가 잡을게. 예, 윤석열을 내가 잡을게. 뻥인데 내가 잡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이미 뭐 추락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장모 구속 이후부터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네, 그 본인의 그 정의 공정 법치라는 그런 것들이 다 가짜 공정이고 네, 어떤 선택적 정의이고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추락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아차 안 되겠다 하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아마 대체제를 서둘러서 또 찾고 있고. 최재형 원장은 지금 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꼭 그렇다기보다 네. 흔히들 꽁 대신 닭이라는 그 보통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뭐 윤석열 후보가 추락하고 있다면 또 국민의힘 당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우리도 있어 하면서 이제 발굴한 분이 역시 사정기관의 수장 그것도 헌법기관인데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헌법을 배반하는 것이고 국민 신임을 배신하는 것이죠. 어떻게 임기를 중도에서 그냥 팽개치고 대선 직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윤 후보가 처음부터 컸을 때는 당시 이제 지난해 징계위에 해부했고 정직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반문 정서가 모일 수 있는 결집체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권의 복수 의원들로부터도
당시 추미애 장관은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제대로 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더라면 지금쯤은 언론이 다 키우신 거예요. 언론, 그냥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엄청 높은 고공행진을 했겠죠. 그러나 그때 적절하게 두 차례의 수사 지휘도 하고 수사 지휘 내용 중에 본인 사건, 용산 세무조장 사건, 뇌물 사건이죠. 또 장모 사건, 또 부인의 코바나 콘텐츠 사건 이런 여러 비위들을 수사 지휘했기 때문에 지금 꽁이 추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클까봐 무서워서 제가 모든 비위를 덮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미 굳어진 대선 후보입니다. 일단 뭐 사실 야권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정하는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로 있었기 때문에 뭐 부당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뭐 당시 추장관으로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같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다 다음 뉴스룸 시간이 있었어요. 부당하다면 지금 지지율이 안 떨어졌겠죠. 그러나 부당하지 않고 추미애가 옳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죠? 글쎄요. 글쎄요입니까?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지금처럼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와 결혼식, 장례식 규정은 일부 조정이 됐는데요. 무엇이 달라졌을지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